파이프라인의 지렛대 효과. 혹시 여러분은 레버리지 효과, 즉 지렛대 원리를 알고 있습니까? 이는 문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기막힌 개념입니다. 만약 이 지렛대 작용이 없었다면 아마 이 책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역사적인 사실을 살펴봅시다. 1444년 독일의 활판 인쇄술 발명자 요하네스 구텐베르크는 와인을 짜던 기계를 상업용 인쇄기로 개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인쇄기로 찍은 180부의 성서를 며칠 만에 모두 판매하면서 커다란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후 불과 수십 년 만에 인쇄기를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1600년대 중반에는 유럽에서 800만 부의 책이 유통되었습니다. 이것은 인쇄기가 등장하기 이전에 수천 년간 만든 모든 책을 합한 것보다 10배 더 많은 수치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 구텐베르크의 인쇄기는 책을 만드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인쇄기를 발명하기 전에는 모든 책을 필사자나 수도승이 일일이 손으로 기록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책 한 권을 만들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고 가격이 매우 비싸 귀족이 아니면 책을 구경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텐베르크가 이런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버린 것입니다. 인쇄기는 활자를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똑같은 책을 수천 권이나 찍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작업에 비유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혁신입니다. 아무튼 인쇄기는 인쇄업자의 돈과 시간에 지렛대 작용을 해서 생산성을 극적으로 높여놓았습니다. 책을 일일이 손으로 떼 들어가는 노력과 결과 사이에는 1대1의 대응관계가 성립합니다. 즉, 1시간 노력하면 1시간만큼의 결과물이 나오며 이는 물통을 나르는 것과 같습니다. 가령 필사자가 한쪽으로 옮겨 적는데 하루가 걸리면 100쪽을 옮겨 적을 경우 100일이 걸립니다. 인쇄기로 작업할 경우에는 어떨까요? 16세기에 인쇄기를 사용하기 위해 한쪽 분량의 활자를 만드는 데는 꼬박 하루가 걸렸습니다. 그 결과는 고작 한두 장의 교정세 뿐입니다. 하루에 1페이지. 그러나 다음 날이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커다란 소음을 내뿜으며 인쇄기가 돌아가면 활자가 박힌 인쇄물이 금세 100장이나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쇄기는 필사자가 100일 동안 노력해야 하는 것을 단 하루 만에 끝냅니다. 이것이 바로 지렛대의 작용이자 파이프라인 모델입니다. 1시간 100쪽.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면 노력과 결과의 비율이 1대1의 관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 지렛대 원리를 이용할 경우 같은 노력으로 100배, 1000배, 심지어 100만 배의 결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시간과 돈이라는 지렛대. 레버리지라는 말의 어원인 레버는 가볍게 하다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사실 지렛대를 사용하면 엄청난 부피의 물체도 쉽게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렛대 원리는 시간과 돈에 적용해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옵니다. 즉, 결과가 복비례로 증가합니다. 다시 말해 돈에 대한 이자가 복리로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시간에 지렛대 원리를 적용해 봅시다. 그러면 1시간의 노력은 100시간 동안 일한 만큼의 결과물을 안겨주고 일주일간의 노력은 1년치의 결과물을 얻게 해줍니다. 이번에는 돈의 지렛대 원리를 적용해 봅시다. 아무리 적은 돈도 오랫동안 투자하면 초기 투자액의 몇 배로 늘어납니다. 설령 1달러를 투자해도 그것을 오랜 기간 지속하고 또 배가의 원리를 적용하면 상당한 금액으로 늘어납니다. 지렛대 원리의 전형적인 사례. 지렛대 원리는 시간과 결과물은 1대1의 비율로 나타난다는 등식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다시 말해 지렛대 원리는 무조건 힘들게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현명하게 일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것이 모든 파이프라인의 이면에 존재하는 힘입니다. 그러면 시간에 적용되는 지렛대 원리를 살펴봅시다. 가장 전형적인 사례는 종업원을 고용해 시간을 레버리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식당을 개업한다면 웨이터, 주방장, 접시 닦기 등 각각의 일을 담당할 종업원을 고용해야 합니다. 소규모 자영업의 시간 레버리지. 만약 10명의 종업원을 고용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들에게 시간당 1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면 시간당 100달러가 종업원의 임금으로 나가는 셈입니다. 가령 식당이 시간당 평균 1000달러의 수입을 올릴 경우 종업원의 그 임금이나
기타 재료비 등의 지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식당 주인의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돈에 적용되는 지렛대 원리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가장 전형적인 사례는 주식 투자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월가의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리는 워렌 버핏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겁으로 고전적인 투자 방식으로 엄청난 부를 소유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다른 사람의 돈에 지렛대 원리를 적용해 자기 자신은 물론 투자자들도 부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토록 엄청난 돈을 벌었을까요? 예를 들어 1965년에 버핏이 운영하는 회사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식에 1만 달러를 투자한 사람이 그것을 1998년까지 가져간 경우 그 주식의 가치는 무려 5,100만 달러로 뛰어올랐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런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으면 세상에 부러울 게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35년 전 주당 19달러에 지나지 않던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은 1998년 말 7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결국 1965년에 단돈 300달러를 레버리지하면 오늘날 100만 달러로 키울 수 있는 셈입니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버크셔 해서웨이 투자를 레버리지한다. 파이프라인의 엄청난 가치.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식은 지렛대 원리를 충실히 활용할 경우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투자 결과를 얻는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1965년에 300달러를 모으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잘해야 이틀이나 사흘, 아무리 길게 잡아도 일주일이면 충분히 벌 수 있는 액수입니다. 그렇게 번 돈 300달러를 투자하면 이미 파이프라인을 구축한 셈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가끔 신문이나 주식 관련 잡지를 뒤적여 주가를 확인하면 그만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노력할 필요 없이 300달러로 100만 달러를 만들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렛대 원리를 활용하면 아무리 적은 돈과 시간도 1000배 이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달러를 100달러로 아니면 1시간을 100시간으로 늘릴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은 한 번으로 끝내고 나머지 지렛대 원리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시간과 돈이 늘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파이프라인을 구축한 파블로나 워렌 버핏을 따라할 경우 여러분 역시 지렛대 원리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당장 돈과 시간을 레버리지하는 방법을 찾아낸다면 여러분은 머지않아 엄청난 결과물을 마음껏 누릴 것입니다. 돈을 레버리지하라. 고대 중국의 어느 황제가 체스 게임을 알고 난 뒤 그 게임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그 황제는 체스 게임을 만든 사람을 찾아 그에게 상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체스 게임을 만든 사람이 황제 초청으로 궁궐에 가자 황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겠노라. 무엇이든 말해보라. 폐하, 제 소원은 쌀을 한 톨 받는 것입니다. 아니 고작 쌀 한 톨이란 말이냐? 황제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체스판 첫째 칸에 놓을 쌀 한 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칸에는 두 톨을, 세 번째 칸에는 네 톨, 이렇게 계속 배수로 전체 칸에 해당하는 쌀을 주시면 됩니다. 황제는 매우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좋다. 어서 가서 체스판을 가져오너라. 궁궐 내에 있던 모든 사람이 체스판 곁으로 몰려들었고 궁궐의 부엌 살림을 책임지는 사람이 쌀 500g이 들어있는 봉투를 가져다 체스를 만든 사람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러자 체스를 만든 사람이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엌에 가서 큰 봉투를 가져오는 것이 좋을 것이오. 모든 사람이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가 가볍게 농담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체스를 만든 사람은 쌀을 체스판에 올려놓기 시작했고 황제에게 말한 대로 쌀알의 개수를 배수로 해서 점점 늘려나갔습니다. 곁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은 쌀알이 1, 2, 4, 8, 32, 64, 128 톨로 늘어나면서 첫 번째 줄에 8칸을 다 채우자 손가락으로 그곳을 가리키며 킥킥거렸습니다. 그러다가 쌀알이 둘째 줄 중간에 이르자 그 웃음이 점점 사라지더니 어느 순간 사람들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체스판에 한 움큼의 쌀이 놓여있는가 싶더니 어느새 작은 봉투로 변했고 그것은 다시 배로 늘어나 중간 크기 봉투 그리고 또다시 큰 봉투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황제 역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숨을 죽이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둘째 줄이 끝나갈 무렵이 되자 자신이 큰 실수를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체스를 만든 사람이 가져가야 할 쌀은 32,769톨이었는데 아직 48칸이나 더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게임을 중지시킨 황제는 석각들을 불러 체스판을 가득 메운 쌀알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계산하겠습니다. 내놓으라는 석각들은 열심히 주판을 퉁겨가며 계산한 숫자들을 서둘러 석판에 써내려갔습니다. 한동안 법석을 떨던 석각들은 마침내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64개의 칸이 있는 체스판을 배가의 원리로 채우면 모두 1800만 톨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쌀에 10을 곱한 양과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황제는 그만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 많은 쌀을 내줄 수도 없고 여러 사람 앞에서 큰 소리치며 한 약속을 물릴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할 수 없이 황제는 체스를 만든 사람에게 사정하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현명하구나. 하지만 그 많은 쌀을 구할 방도가 없다. 만약 그대가 약속을 물려주면 내가 그대에게 비옥한 땅 수백 에이크를 내리겠노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스를 만든 사람은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의 지혜와 현명함을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체스를 만든 사람은 황제에게 하사받은 땅에서 평생 부유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불가사의한 배가의 원리. 배가의 원리는 은행이 처음 등장했을 무렵 어느 부유한 상인의 예치금에 이자를 지급하면서 나온 개념으로 엄청난 증식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천재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배가의 원리를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일컬었지요. 재산을 불려갈 때 배가의 원리는 기본적인 초석입니다. 나는 이를 두고 플로리다의 부자 동네 이름을 붙여 팜비치 파이프라인이라고 부릅니다. 팜비치에는 수백 명에 이르는 세계 최고의 갑부들이 대서양이 내려다보이는 넓은 집에서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 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단지 돈이 그들을 위해 일하도록 할 뿐입니다. 그들은 일과 상관없이 1년 내내 막대한 이윤을 얻게 해주는 파이프라인에 유산으로 받은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팜비치 파이프라인은 배가의 원리로 불어납니다. 이처럼 행운이 넘쳐 흘러 엄청난 유산을 상속받은 사람은 꼼짝하지 않아도 삶의 온갖 풍요를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더구나 그분은 계속해서 불어납니다. 이것은 한 손에 떡을 들고 다른 손에 든 떡을 계속 맛있게 먹는 것과 같습니다. 72의 법칙. 그들이 어떻게 해서 더욱더 부자가 되는지 이해하기 위해 7의 법칙을 살펴봅시다. 이것을 흔히 부자들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세계 최고의 투자 중개인들은 자신의 부자 고객에게 이 법칙에 따라 재산을 불려가는 개념을 가르칩니다. 사실 72의 법칙은 투자한 돈이 배가 되는데 몇 년이 걸리는지 계산하는 단순한 공식입니다. 간단히 말해 7의 법칙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배가의 개념 또는 7의 법칙, 투자액에 대한 연리를 정한다. 7위를 이자율로 나눈다. 이 결과 투자 금액이 2배로 증식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다. 예를 들어 어느 상속자가 연 10%의 이자가 나오는 주식에 10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해봅시다. 여기에 72법칙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72법칙의 사례 1단계 투자액 원금 10만 달러 2단계 연 10%의 이자율 3단계 7일을 이자율인 10으로 나눈다. 이것은 7.2년 수익 7.2년 후에는 10만 달러가 20만 달러로 늘어난다. 이 상속자가 이윤이나 원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 10만 달러는 7.2년 후 20만 달러가 되고 14.4년 후에는 40만 달러가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21.6년 후에는 80만 달러가 되고 28년 후에는 160만 달러로 불어납니다. 원금을 배로 증식시키면 파이프라인의 크기가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배가의 원리에 지렛대 개념을 적용할 경우 100만 달러를 상속받는 사람은 왕족처럼 살고도 후손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이토록 놀라운 배가의 원리 덕분에 케네디, 듀폰, 파이어스톤, 포드, 록펠러, 게티 집안의 수천 명 상속자가 재산이 고갈될 일 없이 늘 사치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의 파이프라인에는 계속해서 물이 흘러들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들의 물탱크는 절대 마르지 않습니다. 유럽의 로스차일드 가문 상속자들이 200년 이상 풍요로움을 누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장기적인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법. 평범한 사람도 얼마든지 배가의 원리를 이용해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보았듯 마거릿 오도널 여사는 시골의 작은 학교 교사로 많지 않은 급여를 받았지만 주식에 투자해 수백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그러면 평범한 사람이 장기적인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위해 돈을 레버리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마이클 썰즈는
아이들과 돈이라는 작은 책자에서 그 해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설즈가 제시한 원칙은 사람과 돈의 관계를 아주 쉽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원칙은 남녀노소 누구나 적용됩니다. 월스트리트의 투자 중개인 출신인 설즈는 간단한 시스템을 통해 자기 아이들이 용돈을 좀 더 책임감 있게 관리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는 모든 부모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합니다. 3개의 플라스틱 통을 준비해 하나는 쓰기와 주기, 다른 하나는 저축,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투자라고 표시합니다. 그런 다음 용돈을 줄 때 아이들이 3가지 통에 돈을 똑같이 나눠 담게 합니다. 이때 쓰기와 주기 통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구입하는 데 쓸 돈을 넣게 합니다. 이는 주로 과자나 야구 카드 등을 구입하는 돈으로 비교적 규모가 작은 지출입니다. 교회 내는 헌금이나 자선단체 기부금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저축통은 좀 더 규모가 큰 지출인데 예를 들면 CD나 비디오 게임기 같은 것이 여기에 속합니다. 투자통은 앞에 두 경우와 달리 지출하기 위해 넣어두는 돈이 아닙니다. 특히 설즈는 투자통에 대해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 돈을 모아두지 않으면 빚을 질 위험이 높으므로 투자 부분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장기적인 투자 파이프라인을 고려하는 성인 역시 이 개념으로 돈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처럼 돈을 통에 넣는 대신 은행이나 증권 계좌에 넣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투자하라. 부자들이 하는 방식대로 돈을 레버리지 하려면 매달 정기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절대 찾아 쓰지 말고 배가의 원리에 따라 불어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파이프라인에 돈을 투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매달의 수입 중에서 얼마간의 돈을 파이프라인에 예치하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파이프라인 만들기. 자수성가한 백만장자. 우리는 부자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백만장자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면 애써 저축 계획을 세우거나 수익 공제에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대다수는 평범한 부모 밑에서 태어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백만장자가 상속을 받아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백만장자 5명 중 4명은 자수성가한 것입니다. 단지 그들은 록펠러나 케네디 가문의 투자 전략처럼 부자가 되는 방식을 모방한 것뿐입니다. 다시 말해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은 자신만의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위해 돈을 레버리지 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돈을 레버리지 했을까요? 그들은 앞에 나오는 3가지 통을 사용했습니다. 쉽게 말해 번 돈을 몽땅 쓰는 대신 수입 중에서 일부를 투자통에 넣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배가의 원리로 불어나도록 한 것입니다. 백만장자는 대부분 자신이 버는 수입의 15에서 20%를 저축하고 미래를 위해 주식, 채권, 사업, 임대자산, 상업, 부동산, 연금 등의 자산 증식 파이프라인에 현명하게 투자합니다. 그렇게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면 그들이 50대나 60대가 되었을 때 백만장자 대열에 올라설 수 있습니다. 사실 배가의 원리를 실감하려면 수십 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즉 배가의 양과 속도는 수십 년이 지나야 그 실체를 드러냅니다. 가령 1만 달러의 돈을 10%의 이자율을 적용해 2만 달러로 불리려면 7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50년 후에는 그 돈이 7번이나 배가 되어 130만 달러에 달합니다. 배가의 위력 1년 1만 7년 2만 5년짜리 파이프라인 계획 100만장자가 되면 그야말로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기분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느낌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일이 복권에 당첨되어야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100만장자 클럽에 들어가려면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거나 인류 학교에 들어가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평범한 사람도 얼마든지 100만장자 대열에 올라설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자신의 수입에서 일정 부분을 정기적으로 투자해 시간이 갈수록 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 원칙을 충실히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 백만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누구나 미래를 지켜줄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데 40년에서 50년을 투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그 정도로 판비치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인내심을 발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고도 지속적인 인세 수입, 즉 잉여 수입을 올릴 5년짜리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정말로 5년짜리 파이프라인 계획이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그 파이프라인을 만드는데 많은 돈이 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돈이 아니라 시간을 레버리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레버리지 하라. 뉴욕주 에팔레치아에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속담은 돈을 레버리지 하는 것과 시간을 레버리지 하는 것의 차이를 잘 보여줍니다. 커다란 상수리 나무의 꼭대기에 오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도토리 위에 앉아 씨앗이 거목으로 자라길 기다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거목의 꼭대기로 기어 올라가는 것이다. 사람들이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돈을 레버리지 하는 것은 도토리 위에 앉아 있는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이 방법을 50년 파이프라인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돈이 배가 될 때까지 몇 년이고 끈기 있게 기다리는 것이 바로 배가의 원리입니다. 50년 파이프라인 계획은 확실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마그렛 오도널의 파이프라인이 그녀를 수백만 달러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녀처럼 나도 장기적인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면 반드시 그만한 대가를 얻는다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실제로 나는 수년에 걸쳐 수입의 일부를 연금, 증권, 부동산에 투자해 판비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명성 다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50년 파이프라인 계획, 전환사채와 정부 채권, 연금, 주식 채권, 집, 사회보장, 주식 및 채권, 부동산. 다른 한편으로 나는 상수리 나무 꼭대기로 기어 오르는 것도 믿습니다. 거목으로 자란 상수리 나무 꼭대기로 기어 오르는 것을 나는 5년 파이프라인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이 계획 역시 50년 파이프라인 계획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여유로움과 안정적인 목표를 이루게 해줍니다. 5년 파이프라인 계획, 독립적 자연사학과. 중요한 것은 5년 파이프라인 계획이 50년 파이프라인 계획보다 10배나 시간을 단축해준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렇게 시간을 단축해 내 시간과 돈, 노력을 몇 가지 급성장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남꼭대기로 가느라 50년을 기다리는 대신 2년에서 5년 안에 올라갈 수 있는 사업을 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시간.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다시 말해 부자든 평범한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시간은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시간 레버리지는 모든 사람의 파이프라인입니다. 시간은 빈부격차를 구분하지 않지만 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의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과 나를 비롯해 모든 사람의 통장에 매일 아침마다 1,440만 달러를 40달러가 들어온다면 어떨까요? 그 돈은 여러분의 것이므로 여러분이 그 돈으로 무엇을 하든 아무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돈으로 무언가를 구입해도 좋고 투자를 하거나 거리에 날려버려도 상관없습니다. 태우거나 남에게 주어도 괜찮습니다. 또한 그것을 레버리지해도 되고 낭비를 해도 그만입니다. 그래도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여러분의 통장에 다시 1,440달러가 들어오니까요. 그처럼 모든 사람이 매일 똑같은 돈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세상이 한결 공평해지지 않을까요? 상상한 마음대로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돈은 결코 공평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을 물려줄 부모 밑에서 태어납니다. 한마디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플라스틱 수저를 물고 태어납니다. 아예 아무것도 없이 손가락만 물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이 1,440달러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다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침에 일어나면 어김없이 1,440분을 제공받습니다. 하루는 24시간이고 1시간은 60분이므로 하루를 분으로 계산하면 1,440분이 됩니다. 매달 급여를 받아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가는 사람이 나, 경제적 어려움 없이 인생을 즐기는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하루 1,440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인생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시간을 관리하면 시간을 번다. 어떤 사람은 지금은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에 적당한 시기가 아니다 라며 계속 뒤로 미룹니다. 이들이 간과한 것 중 하나는 누구에게나 지금은 적당한 시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대인은 대부분 스트레스 속에서 갇혀있고 언제나 바쁘게 삶을 쫓겨다닙니다. 즉 누구나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에 바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느라 분주합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에게나 현재는 적당한 시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의 연속 그 자체가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원히 찾아오지 않을 완벽한 시간을 기다리느라 인생을 그냥 허비하고 맙니다. 완벽한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냥 뒤로 미루면 기다리기만 하다가 인생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한 자리에 앉아 1년 동안 매일 2시간씩
뜨개질을 하면 100만 달러를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해봅시다. 아마 여러분은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의 아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팔이 부러졌거나 여러분의 차가 퇴근길에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고 해도 개의치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때가 완벽한 시간이든 아니든 100만 달러를 위해 어떻게 해서든 2시간을 내서 뜨개질을 할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칼럼리스트이자 풍자 작가인 아트 부크 월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상의 시간과 최악의 시간. 이것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시간이다. 사람들은 대개 매일 주어지는 시간을 지극히 당연하게 여깁니다. 특히 짜투리 시간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할 정도입니다. 다시 말해 분과 시간보다 날과 주, 해로 시간을 계산하는 것에 더 익숙합니다. 예를 들면 일주일에 닷새는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일한다. 월간 계획에 맞춰 스케줄을 짠다. 1년에 한 번 기념일을 챙긴다. 라는 식으로 계획을 세우거나 계산을 합니다. 큰 단위의 시간에는 항상 조금씩 다툴 시간이 끼어 있습니다. 가령 평범한 사람이 평생 식사를 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년이라고요? 아니면 2년?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이 평생 식사를 하는 시간은 자그마치 6년입니다. 다음에 통계를 보십시오. 이것은 사람들이 일상적인 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빼앗기는지 잘 보여줍니다. 먹는 시간 6년, 줄 서서 기다리는 시간 5년, 집안을 청소하는 시간 4년, 식사를 준비하는 시간 3년, 부재중에 관련 전화에 답하는 시간 2년, 제자리에 놓아두지 않은 물건을 찾는 시간 1년, 이메일을 읽는 시간 8개월, 신호등을 기다리는 시간 6개월. 대충 계산해도 사람들이 일상적인 일에 사용하는 시간은 거의 22년에 가깝습니다. 결국 몇 분의 짜투리 시간도 모으면 상당한 시간이 되는 셈입니다. 생산적인 시간을 얻는 법. 만일 여러분이 매일 저녁이나 주말에 2시간을 투자해 파이프라인을 구축한다면 그것이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될지 생각해 보십시오. 주중에 매일 2시간에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3시간씩 더할 경우 일주일에 16시간의 생산적인 여유 시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2시간 곱하기 5일 10시간 3시간 주말 이틀 6시간 16시간 알다시피 1년은 50주입니다. 만약 일주일에 16시간을 사용하면 1년에 800시간이 생깁니다. 이는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할 경우 100일을 근무한 셈이며 다른 방식으로 환산하면 매년 3개월 10일을 8시간 근무제로 새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을 벌기 위해 한 일은 하루에 2시간을 확보한 것뿐입니다. 그처럼 단순한 노력으로 1년에 석 달의 생산적인 시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간을 돈으로 바꾸지 마라. 성공자가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많이 일하는 이유는 여유시간을 생산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즉 여유시간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인생에서 더 많은 것을 얻는 비결입니다. 빌 게이츠가 평균적인 남성들처럼 매일 오후 6시에 집에 돌아와 TV 앞에서 6시간 동안 넋놓고 앉아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 기사에서 이런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국민 중 상위 10% 소득층은 일주일에 52시간을 일하고 하위 10% 소득층 일주일에 45시간만 일한다. 사실 상위 10% 소득층은 더 오래 일하는 것은 물론 보다 더 현명하게 일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절대로 시간과 돈을 맞바꾸지 않습니다. 마이클 조던이 페리즘의 카운트에서 복권이나 맥주를 판매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각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은 시간을 귀중하게 여기며 자신의 시간을 레버리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시간과 돈을 맞바꾸면 안전망은 없다. 나는 간혹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지금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는데 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합니까? 그들은 자신이 직장에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으므로 저녁에는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개는 편안한 소파에 앉아 잠자기 전까지 TV를 보며 느긋하게 있는 것을 당연시합니다. 그리고 흔히들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 별것 아닙니다. 큰 문제가 없고 은행에 몇 푼의 돈이 있으며 아이들이 별다른 탈 없이 자라는데 굳이 문제를 일으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이렇게 응대합니다. 바로 그때가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야 할 시기입니다. 당신의 일이 잘 풀리고 있을 때가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시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잘 풀려가던 흐름이 어느 순간 멈칫하면 그때는 너무 늦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유행한 농담이 있습니다. 어느 화려한 호텔의 30층에서 한 남자가 센트럴파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창문을 열고 느긋하게 경치를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창문을 지나 밑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그가 떨어지는 사람을 보고 소리 질렀습니다. 거기는 어떻습니까? 그러자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좋습니다.